예, 대부분 그 인트로덕션에 대한 말씀은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발표하는 내용만 흡착이 아닌 그 리버서블 하이드라이드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을 이용한 수소 저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금속 수소화물하고 금속 수소화물을 어떻게 하면 수소를 쉽게 집어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그 반응을 잘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촉매의 역할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고체 수소 저장 기술의 현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점인지, 그리고 뭐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 미래가 언제가 될지도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통상적으로 얘기하기로는 한 2035년 이후, 즉 석유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또는 석유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대체 에너지가 경쟁력을 갖게 되는 시점, 그때부터는 아마 저희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전기 형태로 쓰인다고 하고요. 그래서 전기를 쉽게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모바일에서는 연료전지가 가장 각광을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연료전지의 연료로서 수소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대체 에너지로부터 수소를 대체 에너지 원으로부터 그 전기를 만들고, 그리고 그 잉여 전기를 수소로 저장을 했다가 다시 쓰는 거든지 요구예요. 아니면 뭐 일반적인 화석 연료를 원자력 수소라든가 아니면 뭐 크래킹을 한다든가 해서 내추럴 가스 크래킹을 한다든가 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그 수소를 연료전지에 넣고 발전을 하고 쓰다가 남는 전기를 다시 물을 분해해서 수소로 만들어서 저장했다가 또 다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연료전지에 집어넣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이클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저희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이 스토리지입니다. 그 왜 스토리지가 문제가 되냐는 거는 제가 조금 전에 그 인도 분께서 말씀하실 때 아마 이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서 저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액화 저장하는 데는 액화점이 너무 온도가 낮고요. 그래서 원래 수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약 3분의 1 정도를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뭐 대체 에너지 차원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에너지의 이용 효율이 중요한데,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3분의 1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쓴다는 것은 휴대용 기기라든가 뭐 이런 이 소형 기기, 즉 에너지 효율이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용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자동차라든가 발전처럼 1, 2%의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그런 응용 분야에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부터 액화 저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 실제로 몇몇 회사들에서는 액체 수소 저장 탱크를 이용한 자동차를 데모용으로 운행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액화 저장이 답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은 아마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원자량이 1, 분자량이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보가드로의 법칙, 저희 중학교 때 배운 거 생각해보면 상업에서 22.4리터가 차지하는 22.4리터라는 부피를 차지하는 그 수소 기체의 질량이 2g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수소, 충분히 많은 양의 수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너무 큰 볼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건 물리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다 하더라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수소의 기본적인 물리화학적 성질 때문에 과학적 성질보다는 이제 물리적 성질이 대부분이겠죠. 저희들이 만족해야 할 만한 수소 저장 요건을 만족하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쓰기도 하고요, 압축을 쓰기도 하고요, 뭐 액화를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로스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액화 저장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에너지 로스가 3분의 1, 즉 33% 정도 에너지 로스가 있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보일 오프 현상. 이게 한 20K 정도에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열을 아무리 잘해도 100% 단열이라는 게 없으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화가 되고, 기화가 되면 이제 프레셔 빌드업이 생기고, 프레셔 빌드업이 생기고 위험하니까 일부러 리크를 시켜요. 그 양이 뭐 통상적으로 하루에 약 그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동차를 막 쓰다가 집에 주차시켜놓고 무슨 일 있어서 출장을 가기 위해서 한 일주일쯤 정차를 시켜놓으면 상당량의 수소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프레셔 빌드업이 생겨서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액화수소가. 그래서 이 액체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뭐 항상 DOE 타겟을 중요시 하는데, 이 DOE 골에 맞는 것들이 없어요. 뭐 여기 써있는 케미컬 하이드라는 게 있긴 한데, 애석하게도 이거는 가역적으로 수소를 저장에다 방출할 수 없는 비가역적인 화합물입니다. 참고로 이게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연료는 디젤이나 가솔린은 이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기술을 좀 개량을 시켰거나 해서 이 연료전지 자동차, 물론 수소연료전지 자동차겠죠. 수소연료 자동차에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수소 저장 기술이 지금 현재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제가 나름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저온 액화 저장이나 고압 압축 저장 같은 경우는 이미 시제품이나 상용화 시험 단계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뭐 경제적인 이유나 또는 에너지 효율 면에서 지금 쓰질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R&D 단계에 있는 것들이 이 케미컬 하이드라이드,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군용으로는 쓰였어요. 필드에서 쉽게 연료를 얻기 위해서 이 보로 하이드라이드 같은 걸 물하고 반응을 시켜서 수소를 발생시켜서 그 수소를 가지고 내연기관의 연료를 써서 발전을 하는 그런 형태의 이 케미컬 하이드를 썼었는데, 이건 주로 미국의 자동차 회사하고 몇몇 케미컬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이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사실은 이거 작년 초에 만드는 건데, 현재는 아마 여기쯤 있겠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시제품 비슷한 상태로 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주로 관심 있는 이 개념 정립이나 기초 연구의 단계에 있는 것들이 오전에 아마 강연을 들으셨을 줄 아는데, 김정환 교수님 하시는 메탈 오가닉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흡착이라든가, 아니면 말도 많은 이 카본 나노튜브에 흡착을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카이스트의 이흥 교수님이 네이처에 낸 이 워터 클래스레이트 같은 데다가 포집하는 방법. 그 다음에 미국의 DOE 산하에 있는 내셔널 랩 중에 하나에서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이 아미노 다이보레인을 이 메조포러스 바디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분해 온도를 낮추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개념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술마다 어떤 것들은 아주 기초 단계에 있고, 어떤 것들은 거의 뭐 상용화나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간략히 말씀드린 거를 말로 표현을 해보면, 저온 액화 저장, 고압 압축 저장, 그 다음에 고체 수소 저장, 화학 수소 저장,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이 세 번째인 고체 수소 저장입니다. 고체 수소 저장 분야하고 화학 수소 저장 분야는 연구 대상의 물질이 겹쳐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고체 수소 저장은 온도와 압력을 변화시켜서 가역적으로 수소를 넣었다 뺐다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고요. 화학 수소 저장은 같은 물질을 물이나 알코올로 반응을 시켜서 수소를 발생시키고 땡입니다. 그러면 프로덕트가 수산화물이 나와요. 하이드록사이드가. 그럼 그 하이드록사이드를 수집해서 공장으로 가져가서 열과 에너지를 줘가지고 재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오프보드 리제너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로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다른 대안이 없다면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다지 매력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고체 수소 저장 연구 분야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끄느냐 하면,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특별히 이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이유는 부피 저장 밀도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로 이 그림을 많이 사람들이 인용하는데, 저도 인용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200바, 뭐 지금 뭐 300바, 350바, 그리고 700바까지 프로토타입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봐야 여기서 그렇게 크게 줄어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액체 수소요. 근데 이 액체 수소보다도 이 고체 수소를 저장하는 방안이 훨씬 더 컴팩트합니다. 즉 같은 양의 수소를 저장하는데 필요로 하는 부피가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이 부피 저장 밀도가 크다는 것이 고체 수소 저장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고체 수소 저장에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말씀드린 대로 표면 흡착, 그 다음에 내부 흡장. 저희들 아마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많은 국내에서도 이 소위 말하는 수소 저장 합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죠. 그 이유가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 배터리의 전극 재료로서 란턴 니켈 파이브를 쓰기 때문에 이 란턴 니켈 파이브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것이 가격이 비싸서 좀 더 가격이 싼 메탈 하이드라이드를 찾으려는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바로 그 수소 저장 합금은 흡장, 영어로 absorption, 그러니까 흡장을 원리로 하는 그런 물질인데 애석하게도 2 내지 3% 이상을 흡장하는 물질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좀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 화학 반응을 이용한 금속 수소화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가장 큰 이 활성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대상 물질이 뭐 무궁무진해요. 주기율표를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해봤는데요. 몇 개의 트랜지션 메탈을 제외하고 저쪽 이 불활성 원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금속 원소들이 하이드라이드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체화학 또는 고체 물리, 저희처럼 재료과학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가 있는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 수소화물을 크게 이제 분류를 하면 아주 심플한 메탈 하이드라이드 중에서 이원계, 즉 금속과 수소로 하이드라이드를 이루고 있는 것과 금속, 수소 또는 금속, 비금속, 수소 이렇게 터널이 3원계 착수소화물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간단한 이원계 금속 수소화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기율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여기 나열한 몇 가지 티피컬한 이원결합 수소화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결합성이 있는 수소화물하고 몇 가지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연구를 많이 한 것들을 지금 나열했는데 이 중에서도 뭐 단연 연구를 제일 많이 한 거는 마그네슘 하이드라이드예요. 마그네슘 하이드라이드가 사람들이 관심을 끈 이유는 일단 이론 저장 밀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다른 물질에 비해서는 비교적 분해 온도가 낮은 편입니다. 물론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높죠. 그리고 그렇게 비교적 분해 온도가 낮은 이유는 바로 반응 엔탈피가 적절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최근에 이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에 대한 연구들을 시작을 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이론 저장 밀도도 높고 분해 온도도 비교적 낮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제가 물음표를 해놨는데 이게 이론적인 계산이고 실제로는 이 반응열이 너무 커서 죄송합니다. 반응열이 너무 작아서 거꾸로 알루미늄과 수소를 반응시켜서 알루미늄을 하이드라이드를 형성할 때 필요로 하는 압력이 10의 4승 내지 10의 5승 바 정도입니다. 즉 뭐 몇만 기압에서 몇십만 기압 정도 이상이 돼야 거꾸로 반응이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용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실 때, 연구 대상 물질을 고려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반응 엔탈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 엔탈피가 수소 1몰당 한 30에서 40, 맥시멈 50 kJ per 몰 정도 되는 물질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시면 이 분해 온도를 우리가 원하는 상온 또는 100도씨 미만으로 유지하는데 가능한 그런 물질을 찾는 좋은 스크리닝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마그네슘 하이드라이드가 비교적 성능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인 문제, 즉 분해 온도가 높다는 것 이외에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가 있어요.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이제 특히 뭐 분해 반응도 마찬가지고 수소화 반응도 마찬가지인데 이 마그네슘이라는
원자 자체가 수소 분자를 수소 원자로 깨는 촉매 역할이 좋지 않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마그네슘이 워낙 산소 친화력이 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표면에 산화물들이 덮여져 있어서 이 아주 그 키네틱스가 느려요. 근데 그럴 때 적절한 촉매를 사용하면 이 분해 반응이나 또는 수소화 반응이 빨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하기 이전에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니, 그 사이즈별로, 즉 마그네슘 하이드라이드의 입자 크기별로 이 수소와 이 반응을 실험을 해보니까, 이 사이즈가 큰 놈은 16시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반응이 일어나고, 이게 소위 말하는 인큐베이션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한 2-3시간 정도 있으면 바로 반응이 일어나서, 또 반응이 일어나면 거의 수직으로 굉장히 빨리 반응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그 일반적인 기상고상 반응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특징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면 옥사이드라든가 또는 디펙트가 없어서 수소가 쉽게 내부에서 확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금속 산화물 촉매, 뭐 여러 가지 촉매를 사람들이 연구했습니다. 뭐 메탈을 쓰기도 하고요, 뭐 염화물을 쓰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 전이금속 산화물 몇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이걸 잘 분산을 시켜서 섞었더니 그 아무것도 않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 분해 반응 속도가 빨라진 것을 알 수 있었고, 실제로 보면 뭐 한 95% 분해하는데 약 4분 이내,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90초 정도면 95% 이상 분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화물 촉매가 굉장히 효과적인데, 그 문제는 제 짧은 지식으로 기상고상 반응 또는 뭐 액상 기상 반응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촉매가 얼마나 작게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는가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주로 촉매 연구가 촉매 그 자체의 어떤 기능, 촉매가 어떤 분자나 뭐 어떤 물질의 화학 결합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한 역할은 결국 전자를 주고받는 역할이었겠죠. 그런데 그 수소 저장 물질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고상 반응도 일어나야 되고 고상 기상 반응도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 마그네슘 하이드라이드 같은 경우는 고상 기상만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착수수화물의 경우는 고상 기상 이 세 가지 상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촉매가 굉장히 작게 균일하게 분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솔루션 케미스트리로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그네슘 하이드라이드 같은 걸 어디다 녹일 수가 없거든요. 뭐 둘 중에 하나예요. 녹이는 과정에서 분해가 돼버리거나 안 녹거나. 그래서 촉매를 요즘 이 사람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 나노 촉매를 만들어서 이걸 균일하게 분산시키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실험도 사실은 굉장히 작은 산화물을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거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기계화학적인 방법으로 섞는 겁니다. 이 기계화학적 방법이란 뭐냐면, 화학 반응과 물리적인 혼합을 이용해서 뭐 산화물이든가 아니면 옥사이드 같은 것들 아주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원계 착수수화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원계 착수수화물은 아마 그 유기화학을 하시는 분들은 난 익은 화합물일 텐데, 이 리튬 알라네이트라든가 리튬 보로하이드, 즉 유기화합성에서 이 환원제를 쓰는 물질들이죠. 이 물질들이 대체적으로 이론 수소 조절 용량이 높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분해 온도가 높아요. 그리고 일부 리버서블한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 현재까지는 이리버서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적절한 촉매를 이용하면, 이 경우에는 이제 티타늄인데요, 적절한 촉매를 이용해서 표면에서 수소 분자를 원자로 깨는 그 과정의 액티베이션 배리어를 낮출 수 있으면, 그러면 이 두 개의 분해 반응을 조장한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을 이 티타늄을 함유한 화합물을 촉매로서 집어넣어서 연구했고요. 그 결과 이 분해 반응이 촉매를 넣지 않을 때는 200도 이상에서 분해를 하는데, 촉매를 넣으면 약 한 80도에서부터 분해하고, 실제로 속도도 촉매를 넣지 않으면 뭐 수시간에서 수십 시간 이상 걸리는 분해 반응 시간을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약 30분 정도로 단축한 그런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건 저희 실험실에서 한 건데요. 이건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촉매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간간히 세리움 옥사이드라는 걸 썼어요. 그 세리움 옥사이드를 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주기율표에서 말씀드린 세리움 하이드라이드라는 걸 형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몇 가지 좀 복잡한 그런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착안해서 한 거고요. 실제로 보면 한 6사이클 정도 할 때까지도 상당히 촉매를 집어넣지 않는 것에 비해서 촉매를 집어넣는 게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들이 리튬 알라네이트에서 했는데요. 리튬 알라네이트는 이론 저장 용량이 7%가 넘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망한데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 역반응을 성공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리튬 하이드라이드의 역반응을 수소 압력과 온도만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연구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마그네슘 알라네이트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그네슘 알라네이트가 이론 수소 저장 용량이 9%가 넘고 분해 온도도 약 90도에서 150도 사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애석하게도 이 첫 번째 분해 반응이 발열 반응이에요. 첫 번째 분해 반응이 발열 반응인 건 뭐냐면 역반응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이론적으로 계산해보면 이것도 역시 10,000기압 이상의 수소를 압력을 가해야만 역반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그 징크 보로하이드라는 이 물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론 저장 용량이 높고 그리고 분해 온도가 90도 정도로 낮았기 때문에 했는데 이 경우에는 반응열은 흡열 반응이라 가능성이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분해하는 과정 중에 다이보레인이 형성돼가지고 시스템 바깥으로 로스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하는 연구는 이 다이보레인 생성을 어떻게 하면 억제하는 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연구는 아니고요. 그 싱가포르의 핑첸이라는 사람이 2004년도에 네이처에 낸 연구 결과를 샌디아에서 지금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리튬 아마이드하고 리튬 하이드라이드 반응시켜서 리튬 이미드하고 수소가 나오는 이 반응을 이용하는 건데 실제 이론 수소 저장 용량은 6.5%고 실험을 해보면 한 4.5에서 5.5% 정도 수소가 가역적으로 나온다고 하고요. 특이한 점은 촉매 없이도 이 경우에는 지금 한 100사이클에서 500사이클 이상 거의 그 용량 감소 없이 이 수소가 들락날락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금속 수소화물이나 착수수소화물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가장 키 이슈는 어떻게 하면 분해 온도를 낮출 것인가. 뭐 저희들이 쓰는 촉매도 있고요. 실제로 그 화학 결합, 케미컬 본딩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얼로잉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로잉이라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이 역반응입니다. 지금까지 역반응이 일어난다고 알려지는 것들은 소듐 알라네이트하고 포타슘 알라네이트하고 리튬 아마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마그네슘 아연 하이드라이드 이 네 가지인데요. 그 이외에는 역반응이 일어난다고 알려진 물질이 없는데 저희들이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이 알라네이트나 보로하이드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주기율표에 보여드린 대로 그 조합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 역반응 촉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원자 모델링을 이용한 이 엔탈피 계산이라든가 화학 결합 에너지를 조절하는 방법, 이건 이제 케미컬 본딩의 뭐 길이나 각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촉매가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많이들 연구하고 있는 알라네이트나 아마이드에 대한 연구가 단기적으로는 뭐 좀 소위 말해서 인기를 끌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보로하이드라이드처럼 용량이 높은 물질을 디스테빌라이즈 하는 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나노 스트럭처드나 또는 나노 컴포지트 하이드라이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뭐 희망적으로는 이 소위 말하는 서스테이너블 에너지를 이렇게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세상이 올 날은 좀 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